강남구 역삼동 저희 가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아파트도 같이 하는 아파트가 강남이라고 몇십억 붙여놨는데 11월, 12월에 가격 조정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동산 30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봐요. 경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핫한 데들이 있었잖아요. 닮아가요. 네. 2025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을 했으면 물가가 안 올랐을 텐데 지금도 벌써 환율이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신문기사 제가 보니까요. 집 살려면 한 5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기사 제목이요? 네, 대출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현금으로 산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특히 우량 지역 위주로 너무 양극화가 이제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양극화 어느 정도로 맞아요. 심각할 건지. 그러니까 강남 사실 주거 환경보다는 네. 그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커뮤니티. 네, 맞아요. 네. 인적 관계를 맺고 좋은 거래처를 만들고 이게 목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군, 애기들 교육 때문에 강남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남구에서도 전부가 아니라 저 대치동 쪽만 해당되는 건데 덩달아 가지고 뭐 강남구 역삼동 저희 가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아파트도 같이 하는 아파트가 강남이라고 몇십억 붙여놨는데 2년 반을 안 나가는 아파트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강남 아파트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어떤 거냐면 신축이면서 대단지. 이것만 튀는 거예요. 딱 반포네요.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없는 데다가 딱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뭐 곁들여서 왜 반포는 이렇게 오르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안 묶어 가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지금 대표님한테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 안 묶어요? 저는 더 잘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반포에 특히 그 유명한 원베일리 요번에 그거 뭐 완전 입주 때 뭐 저거 할 것 같으니 난리 났더만요. 정재계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포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입주권 가격 29억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배로 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좀 더 일어나고. 그래서 반포가 이렇게 잘 달려갔죠. 네, 달려가다가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같이 거기가 조금 강세를 보이겠지만 아마 11월, 12월에 몇 달 있다 제가 나오면 또 맞출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에 가격 조정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짓말같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네. 강남사가 서초 여기 있잖아요. 수지고. 거래가 안 좋을 때도 104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개예요. 10월 20일인데 이거 7일은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20일자입니다.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례 15개인데 매물이 한 몇천 개 되거든요. 그쵸. 아시죠? 대단지니까. 그러니까 서초구 자체에 원벨리만도 몇천 개고 몇백 개씩 나오고 서너 개 되면 1,000, 2,000, 막 3,000이 가는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몇천 개가 나는데 6개가 오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000개라면 2,994개는 손가락 빨고 있나요? 가격이 계속 가만히 있나요? 뭐 급하신 분들은 가격 내려서 파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올 거다. 그래서 오면은 또 토지거래 허가고요. 묶을 명분이 곧하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아주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번 전화하고 싶어요. 이거를 왜 알고 계셨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투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말씀 주신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 양극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적정 가격을 넘어섰더라도 수요자가 있을 때는 더 치고 갈 수 있다. 중요한 건 끝에서는 100이 올랐으면 보통 한 50에서 60 빠지거든요. 풀로 했을 때. 그럼 거기서 좀 가다 행보하다가 또 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버틸 수 있는 자산 가면 투자가 계속해서 좋고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레버리 있으면 이 버티지 못하고 이 기간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건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수도권도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지 잡고 또랑치듯이 닮아가요. 비슷하게. 경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핫한 데들이 있었잖아요. 과천, 수지, 분당, 광명 막 핫했잖아요. 지금 그림 하나 보시면 여기 매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매물 줄였다가
이제 무서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여기서 무슨 쇠꼬챙이처럼 팍 오르죠. 네. 이게 이상해요. 매물이 급증한 거네요. 네, 수직. 이게 그러면은 무슨 카페에서 경기도 일대 집들을 많이 샀나? 네. 카페에서 털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나오나? 제가 이 부동산 30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네, 그래프가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거 특이해가지고 야, 이게 10월이에요? 10월 1일? 네네, 10월 1일이 아니라 10월 20일자예요. 10월 20일자. 여기는 이게 일자 기준이니까 네, 20일이 네. 안 보이는데 네. 20일자가 요 기준인데 20일 19일 날 피크 찍었어요. 네. 서울도 19일 날 여러분들 그 서울 아파트 매물 물량이 네. 제가 제 유튜브에도 했는데 9만 건 육박 이렇게 썼어요. 9만이라는 숫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89,800건인가. 예, 거기까지. 8만 건도 아니고요. 예, 89,890건인가를 네. 10월 19일 날 찍었어요. 네. 그러면 9만 건 잘하면 찍잖아요. 아니, 그러면 올해 내내 그렇게 많이 팔렸잖아요. 네. 올해 팔린 게 8천, 6천, 7천 이것만 해도 2만 천 걸고 앞에만 3만, 4만 개가 팔렸으면 네. 8만 개에서 4만 개 팔렸으면 4만이 남아야 되는데 도리어 9만이 된다? 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 경기도도 말씀하신 수도권이 다 여긴 중요한 건 잘 나가던 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분당은 좀 특이하겠지만 제가 네. 볼 때 이 경기도도 전체 매물 물량도 역대 최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도 서울보다 더 세게 조정이 올 수 있다. 아. 이미 경기도는 저 요번에 막 회복한 데 말고 네. 한 70%, 80%는 다 빠졌어요. 네. 경기도도. 회복 못한 지역도 많죠. 네네, 많은데 안양동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 30% 빠진 상태로 네.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조금 더 내려오면 사는데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많이 올랐던 이런 광명시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막 올라가는 척하다가 네. 또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입주 물량도 지역마다 또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경기도는 시별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네. 그동안 많이 회복 못한 지역이 세 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시장이. 네네.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더 빠질 거고 이 가격이 조금 요번에 치고 간 데는 따라가지고 과천같이 따라간 데는 횡보하거나 조정받는다. 과천보다 더 못한 데는 매물량에 입주 물량이 옆에 또 곁들어면 푹 빠질 거고 지금 내려와서 못 올라갔던 데들은 입주 물량이 많던 뭐하던 만약에 그동안 20% 30% 내려왔다 그러면 자리가 5에서 10% 더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버틸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장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방은 뭐 네. 악성 미분양부터 해서 미분양의 무덤이다 막 이래서 계속 시장 안 좋았는데 네. 어떤가요? 지방 시장은? 지방도 뭐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프가 완만해 보이지만요. 네. 개수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레이블을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산, 인천, 대구예요. 이쪽이 뭐 하여간 거래량도 훨씬 많고 매물도 많고 그래요. 다들보다. 보시면 6대 광역시 중에 먼저 이 세 개가 제일 매물이 많고 거래도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이 네. 17,000건 되다가 지금 몇 건이냐면 3만 건에 다 달았어요. 2배 정도 됐죠. 그리고 부산은 3만 건이었는데요. 6만 건 딱 2배 딱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부산하고 대구는요. 대구는 그나마 여기 중간에 좀 다운됐잖아요. 네. 이때 좀 소진이 많이 된 게 할인 분양을 많이 했어요. 올해 봄부터 할인 분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소진이 꽤 됐어요. 네. 할인 분양하면 기존 그 분양자들하고 싸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페이백. 페이백. 뭐 쓰면 뭐 페이. 리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는 똑같은 거예요. 머리 좋다. 우리나라 사람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 네. 분양가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뒤로 입주자 지원금이 따로 나와요. 아. 근데 그거를 분양 먼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걸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깎아준 게 아니잖아요. 네. 아, 정말 머리 좋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틈을 주면 부동산가가 오르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부산, 인천, 대구가 다 같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네. 그리고 대구는 워낙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대구는 미분양 있잖아요. 네. 미분양분이 8월, 9월에 10,000건 막 넘어가지고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게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9,000대로 떨어졌어요. 소진이 된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네. 그게 소진되려면 계산해 보면 적정 입주 물량을 계산하면 한
1년 반, 2년이면 소진되거든요. 네. 신축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복세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은 계속 신축 대단지는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래도. 나머지 단지는 그 덕분에 더 많이 내려가고, 이게 균형을 맞으니까 대구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지만, 네. 신축 대단지는 약간 지금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더 먼저 팔리니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울산, 광주인데요. 여기서 이제 광주 분들한테는 제가 2년 전부터 세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광주 어때요? 2,500건에서 갑자기 네. 2만 10배입니다, 10배. 네. 이때 광주 이 부동산 폭락기라고 그럴까? 일시적으로 2020년 하반기. 네. 이때 광주는요, 버텼어요. 여러분들, 광주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광주는 왜 안 내려가지? 막 이랬어요, 이때.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물량이 너무 많죠?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의 어떤 이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네. 물건들이 가격을 약간 담합한 기미가 있다라는 제보도 있는데, 가격이 쉽게 많이는 안 빠지고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 빠진 거래들이 있으면서 신축대 단지는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도 제가 볼 땐 못 버티고 네. 조금 조정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조금 한 1년, 2년? 제가 볼 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울산은 보시면 특이합니다, 여러분, 울산은. 네. 울산은요, 일단 미분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요. 네. 거긴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높죠.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이 잘 버티고 네. 있습니다. 지금 도리어 지금 상승, 근데 매수 심리는 제가 보니까 한 44 정도, 40 정도 찍거든요. 36인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가 한 60, 70%고 매수자가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호가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 국면인데 이것도 서울 막 이런 분위기가 뉴스에 막 나오면 같이 꺾일 거라고 봐요. 근데 딴 데보다 좀 덜 꺾일 것 같고. 네. 광주는 쇼크 받으면 세게 올 것 같고. 네. 대전도 제가 보면 쇼크, 이거 좀 버티거든요. 네. 쇼크 받으면 푹 꺼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랐다. 그리고 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자료에 의하면 떨어졌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분들한테 한 표 드릴게요. 네. 이 한국 부동산은요, 전 세계에서 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간 통계는요, 네. 표본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 전 세계가 약간 늦더라도요, 네. 추세가. 네. 확실히, 원래 그 통계라는 건 표본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표본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계약했다가 취소해도 벌칙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억 했다가 그냥 해지할 수 있잖아요. 5억짜리. 그런 거 아직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세게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 자전거래와 허위거래에 네, 대해서. 네. 그때 제가 뭐 이 얘기가 믿거나 말거나 그 수사하던 팀이 저를 찾아왔어요. 수사관이 찾아와가지고 사례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바닥에 어떤 걸 물어보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례 중에 그분하고 여러 얘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하고 제가 아들이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집을 여러 개 샀어. 그냥 네. 5개 샀어요. 이걸 털어야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 야, 개똥아, 이거 요새 4억인데 네가 5억 일단 올려. 그 둘이 해가지고 둘이서 내가 5억을 올려요. 그래도 딴 집이 있을 거 아니야. 5개니까. 그러니까 딴 집을 갖다 딱 한 달 있다가 야, 6억으로 이번엔 네가 나한테 팔어. 6억으로 올려. 그래서 걸렸어요. 걸리죠. 실거래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 정도로 네. 걸려봤자 벌칙이 특별히 없어요. 벌금 좀 내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부녀의 담합이 한때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요새 지금 수도권은 다시 다 등장했어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제가 공인중개사협회 하나를 듣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실제 거래된 데이터 맞아요. 가지고 네. 그거 표본으로 해서 평균가의 변이를 보고서 마이너스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단순 평균이라는 단점은 있어요.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을 한국 부동산은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여기는 가미하면 더 퍼펙트한 데이터인데 일단은 그래도 단순 평균도 평균이잖아요. 네. 그걸로 수치를 내니까 딱 그렇게 맞았고 근데 부동산은 정말 쓸모없는 데이터인 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부동산은요 제가 야 기분 좋으면 녹음한 것도 찰 텐데 그건 좀 뭐 저 큰 데 가서 한번 터트릴 텐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요새 세상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담당자 분하고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 얘기예요, 여러분. 서초구가 28개가 거래갔는데 21개가 하락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걸 상승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지, 이 양반들?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내 표본에는 지금 데이터라는 거는 신고하고 네. 국토부가 집계한 통계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락이냐. 그때 담당자가 몇 번 물어봐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돌림방을 하더니 결국 어느 분이 그 미안했는지 제가 제 이름을 또 아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좋은 데 쓰라니까 하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거 왜 마이너스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순수하잖아요. 저희는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고 네.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오를 것 같니 내릴 것 같니 물어본대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는 21개가 하락이잖아요. 네. 그러면 0.01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뭘로? 그 사람들 말 믿고. 이런 세상에 이게 통계입니까? 또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 아파트가 21개가 거래가 되는데 21개는 소단지 뭐 이런 가중치를 두고 뭐 레이크 팰리스나 뭐 이렇게 좀 강남에 좀 이름 있는 대단지가 하나 올랐어요. 그럼 얘는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플러스 뭐 곱하기를 더해가지고 네. 값을 올려요. 그러고서 결정적으로 담당자들이 볼 때 여기는 이렇게 올랐네. 이거 오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대빵 좀 바꿔줘야 됐어요. 그 대빵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대빵분이 네.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통계 이렇게 내셔요. 바쁘신 걸 아는데 고생하시고 정확하게 좀 설명해달라.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네. 저희가 뭐 정성적 요인을 딱 이해가 나온 거예요. 정성적. 네. 여러분 통계는 정성적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정량적이에요. 딱 데이터 갖고 하는 겁니다. 표본을 갖고. 표본이 없는데 무슨 통계를 내요? 그 통계가 한국 부동산 통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 당연히 저는 공인중개사분들 쪽에 표를 드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부동산 통계는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통계 조작했잖아요. 네. 아직 안 밝혀졌어요. 네. 안 밝혀졌지만 그러면 그 입힘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오는데 저는 직접 통화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녹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부동산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표본과 이걸 아는 걸 정확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못 만나요. 그럼 제가 만나러 갈게요 그랬더니 오시지 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갈게요 뭐 이러다가 결국 언제 한번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전화하니까 뭐 피하고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이걸 제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좀 그러기도 싫고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최초로 얘기하는 것 같아 방송에서. 빅톡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로 마무리할게요. 압수수색 안 받으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 판단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네,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그리고 느낌을 받았는데 녹음은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 부동산이 또 한 번 이런 좀 무리한 행동을 하면 제가 이거는 좀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건 통계 조작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우리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분들 연구원 분들한테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당장 피해오는 게 아니라 내수가 줄면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면 일단 상가가 박살나겠죠. 자꾸 공실이 늘어나니까. 그럼 상가에서 그분들이 아파트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에서 나오던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심하게 볼 때 아파트에도 대출을 받았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못 내. 그럼 아파트 극단적인 예지만 팔아야 되죠. 이런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내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저변에서 돈 사람들이 안 쓰니까 저거 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 가게가 음식을 못하거나 위생이 안 좋아서 딴 가게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적으로 잘 되는 데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온라인 비중이 지금 50%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온라인이 뜬 지가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얼마 됐을까요? 잘해야 10년이잖아요. 10년이에요. 그리고 풀로 막 떠오른 건 코로나 때잖아요. 그러면 2020년가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 5년 전까지는 버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안 팔리는 거죠, 이제. 그죠? 더 안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느 구로 공부상가가 있어요. 막. 근데 거기 있는 걸 다 인터넷에서 팔아. 네. 구로 공부상가 닫으면 그 옆에 있는 식당 어떻게 돼요? 같이 닫아야죠. 네.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요번엔 다른 게 상가 같은 경우에 직격탄이고, 네. 그 다음에 상가가 직격탄을 받는데 아파트도 직격탄이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사업자금을. 사업자 대출로. 이게 양이 꽤 돼요. 이거 분석했거든요. 또 저 금융기관에서. 제가 내용 듣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 중에 또 다중채무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면 아파트 경매가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 전에 또 한쪽에서 뭐가 벌어져요? 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아,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뭐 좋은 뭐 화장품은 A급이나 명품은 아닌데 그냥 중서민용 퍼블릭 화장품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공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공스킨이요? 네. 처음 들었는데 뭐 이렇게 차 마시는 뭐 공모도 있잖아요. 공차. 아, 공차. 그것 때문에 연상돼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눌러보니까 공스킨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재고 뭐 막 써놓고 900원인 거예요. 900원. 뭐가 900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뭐 폼 클렌징이라든지. 근데 공스킨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팔던 건 비싸요 또. 야, 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났거나 아니면 회사 망하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또 기한이에요. 딱 얼마까지만. 그럼 안 하던 짓을 왜 할까? 재고가 쌓였겠죠.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됐겠죠. 재고 처리해야 되는. 재고 처리란 말이에요? 그럼 재고 처리하면 돈 남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급하게 막으려는 건 막으려고 했겠죠. 월급을 뭐 주든지 뭐 빚낸 거 이자를 주든지. 그럼 예전에 없던 일이 생긴 건 뭐예요?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10만 원씩 샀는데요. 10만 원씩 살만한 게요. 큰 박스로 뭐 샴푸 있잖아요. 샴푸 이렇게 뭐 작은 거, 큰 거 말고 이런 거, 뭐 탈모 전용 있잖아요. 효모 이런 건 막 제가 알기로 막 5천 원, 2만 원 막 이런 건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좀 작긴 한데 얘가 1,500원, 2,000원 파는 거예요. 성분을 보니까 똑같아. 그럼 10개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니까 뭐 달팽이 보습이 또 있어요. 뭐 이것도 뭐 10개 하는데 뭐 만 원처럼 뭐 이런 걸 이게 뭐지? 이러면서 주워 담다 보니 야, 이거 길 가다가 그냥 아는 사람 있으면 추운 날 줘도 되겠다. 이 정도로. 그래서 10만 원이면 저 샤넬 향수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데 테이블이요. 개수를 한 40개가 온 거예요. 40개. 그래가지고 제 안 내무부 장관이 처음에 화를 활짝 냈다가 가격이 이거 98,000원짜리 하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내수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런 일이 시작이 돼서 원래 그 충격은 늦게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업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라는 게 좀 제가 보고 있는 예측이에요. 그건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말씀대로. 교수님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쭉 보면 전체적으로 매물 증가하고 거래량 이제 감소하고 앞으로 부동산 추세가 조금 지난 8월까지 추세보다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4년은 얼마 안 남았고 2025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전망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힘은 지금 수준에서 멈출 것 같고 가격 수준이요. 다만 지방은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다는 시나리오가 가면. 근데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또 거기 또 안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좀 세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잘 관리하면 연착륙을 할 겁니다. 그거는 구조조정과 이런 거를 감수할 때 정부가. 근데 그럴 의지가 지금 반반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런 상태인데 변수가 이게 대내 요인인데 대외 요인이 문제입니다. 대외 요인이 미국이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미국 분들의 대부분은 미국 경제가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는요. 근데 통계 지표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이
통계지표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물론 뭐 최근에 뭐 트릭스인가 하나 걸렸잖아요. 80만 명이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고용이 늘 때 보면요. 고용 일자리가 다 공공 일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대선 때문에 이렇게 트릭을 쓸 수도 있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일부 AI 쪽 빼고는 나머지 분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럼 리스크가 터지면 우리는 뭐 자동이죠. 지금도 벌써 환율이 터지면 환율이 우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서 같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1370원이에요 또. 그래서 야, 이거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물가 올라간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원가는 비싼데 팔리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물가가 안 올랐을 텐데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조그만 충격만 와도 좀 세게 또 아니면 대내적으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럼 리스크가 터지면 우리는 뭐 자동이죠. 지금도 벌써 환율이 터지면 환율이 우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서 같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1370원이에요 또. 그래서 야, 이거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물가 올라간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원가는 비싼데 팔리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물가가 안 올랐을 텐데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조그만 충격만 와도 좀 세게 또 아니면 대내적으로 PF 문제 중에 저축은행 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또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잘 버틸 수는 있는데 거기서 또 농협도 부실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위 종합별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조그만 지뢰들이 많아서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안에서 터지면 세게 조정할 겁니다. 멘탈이 약간 다운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리스크든 우리나라의 리스크든 그것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한 1, 2년 안에 결정 날 것 같아요. 전까지는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타입니다. 조금 더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 덜 벌면 되잖아요. 피해는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을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 뒤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많이 펼쳐진다라면 그 뒤에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